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민잡의 모든 강의가 다 끝나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강의 들으신다고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중간에 또 광고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셨나 또 걱정이 돼요. 항상 걱정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그 광고 때문에 제가 강의를 올리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콘텐츠를 제공받는 거니까요. 너무 기분 나쁘거나 불편하지 마시고, 제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광고를 봐주시는 게 저한테 고맙죠. 자, 아무튼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홀가분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우리가 다른 강의 같으면 다음 강의 때도 또 뵙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뵙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없죠. 그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합격하셔서 내년에 강의를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의 바람이고, 다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실패하신다면 내년에도 진행되는 민잡 강의를 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밴드 만들었으니까 만약에 이 민잡을 통해서 합격하시든 아니면 또 실패하시든 그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끼리 좀 상호간에 어떤 정보를 교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 시즌에는 합격을 하셔가지고 부동산을 개업하시거나 또는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가 되는 정보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밴드도 좀 가입하시고, 그래서 특히 우리 실강의 함께 들으셨던 우리 강의 수강생 여러분들은 꼭 밴드 가입하셔가지고요,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남은 기간 동안 확실하게 정리하셔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합격하시고 민법에서 고득점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8번이죠. 다음은 집합 건물에 대한 구분 소유자의 의무 위반의 효과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죠. 자, 의무 위반은 결국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인데, 일단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주의할 점은 관리인 또는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구분 소유자가 공동의 이익에 반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 각 구분 소유자는 그 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2번, 전유 부분의 사용 금지 청구는 언제 하게 되냐면,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장애가 현저하여 행위의 정지 등의 청구만으로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가능하고요. 의결 정족수는 4분의 3입니다. 4분의 3의 찬성이 있어야 사용금지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경매 청구는 언제 하냐면, 구분 소유자가 규약에 정한 의무를 현재 위반하는 결과 공동생활 유지가 극히 곤란하게 된 때 하게 되고요. 이것도 의결 정족수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은 안 읽어봐도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5번인데, 경매 청구권의 행사뿐만 아니라 사용금지 청구나 행위의 정지 청구는 누가 하냐면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하게 되고요. 특히 경매 청구는 소송의 방법으로서 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이죠. 11번입니다. 집합 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체납관리입니다. 연체관리입니다. 그거는 뭐만 승계되냐면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승계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아파트 관리규약에다 전유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도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은 무효예요. 1번,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에게 그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은 공용 부분 관리비 하나여 유효하다. 맞는 지문이죠.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연체관리비, 체납관리비는 승계되지만 연체료, 지연배상금은 승계되지 않거든요. 2번, 관리규약의 구분소유자가 특별승계에게 그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관리비에 대한 뭐는요? 연체료는 지연배상금은 특별승계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인데 공용 부분에 대한 변경은 일단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서 결정한다. 맞아요. 원칙이죠. 다만 예외가 있는데 계량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의 집회 결의로서 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답은 뭐죠? 4번이죠. 왜냐하면 대지 사용권과 전유 부분은 일체성이 있기 때문에 대지 사용권을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죠?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니까 구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맞는 지문이고요. 따라서 공용 부분은 절대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고요. 또 공용 부분에 대해서 이전 등기 없이도 자동으로 쫓아가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답은 4번이네요. 자, 12번입니다. 다음은 가등기 담보에 투기한 소멸원인인 채무자의 가등기 말소 청구권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 매도 담보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1번,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말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청산금이 없어요. 없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되냐면 가등기 담보는 본등기 전까지 돈을 갚으면 되고요. 양도담보나 매도담보는 청산기간 만료시까지 돈을 갚으면 되거든요. 따라서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 채권자는 청산기간의 경과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 X예요.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는 본등기 전까지만 갚으면 돼요. 가등기 담보는 청산기간이 경과됐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금이 없더라도 본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본등기 전까지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2번이 X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채무자가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고 4번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일단 예외가 있는데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선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때는 더 이상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물론 이자도 붙여서 반제해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13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 부동산의 가등기를 마쳤고 그 병이 그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갑의 가등기 담보가 1순위고 병의 저당권은 뭐죠? 2순위인 거죠. 병의 저당권은 후순위인 거죠.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갑이 담보권 실행을 통지할 때는 청산금이 없더라도 통지해 줘야 되고요.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을 지쳐야 되기 때문에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1번이네요. 2번, 갑이 담보권 실행을 통하여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이자나 지연배상금 등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청산금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된다. X가 됩니다. 지금 담보권 실행을 통하여 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는 말은 경매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경매가 됐을 때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번은 X가 되는 거죠.
3번 갑이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경우 청산금의 지급이 없더라도 을은 대여금을 변제하고 가등기 담보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죠. 원칙적으로 청산금 지급받기 전까지는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3번은 X가 되네요. 4번 청산금을 계산할 때 목적물의 가액은 부동산의 가액은 주관적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 갑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 액수에 미치지 못하면 담보권 실행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 X가 되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5번입니다. 자, 그럼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목적물의 가액이죠. 그죠? 목적물의 가액에서 뭘 뺍니까? 이것도 적을까요?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면 목적물의 가액에서 자신이 받을 채권액과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더라도 선순위 권리는 소멸되지 않고 남아요. 그렇지만 후순위 권리는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은 청산금을 계산할 때 뭐 할 필요 없어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만 빼면 되는 겁니까? 목적물의 가액에서 자신의 채권액과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돈만 공제하면 되고 후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은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5번 갑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통지라의 청산금의 평가액은 통지 당시에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당시 목적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 채권에 공제한 차익이다. X가 되고요. 옳은 것은 1번이 됩니다. 14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토지에 관하여 을에 대한 차용권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원리금을 변제하면 반환받기로 약정했어요. 그러면 을 앞으로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으니까 을이 취득하게 된 권리는 뭐가 되는 거죠? 양도 담보가 되는 거고요. 옳지 않은 거죠. 1번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호 정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 왜요?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이 되니까요. 2번 갑은 정산 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왜요?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채무자는 변제하고 양도담보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3번 약정 당시 위 토지 시가가 채권 원리금에 미달해요. 그러면 가담법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려면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보다 더 커야 되거든요. 그래도요, 돈을 갖고 담보를 말소해 달라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든 안 되든 채무자는 변제하고 담보의 말소를 청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갑은 위 이와 같은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징후는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보다 더 작아서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한 겁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을이 가등기 담보대란 법률에 따른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병은 그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이거는 좀 애매한 거예요. 왜 애매한 거냐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선이여야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이 4번 지문이 병은 알기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명백히 뭐 한 거예요? 틀린 건데
선인지 악인지 여부가 알 수 없으면 애매한 거예요. 근데 요 3번과 같이 명백히 틀린 답이 있다면 4번이 답이 아니라 뭐만 답이 되죠? 3번만 답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제 나오면 여기다가 선의의 병이계라고 써주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5번, 만일 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의뢰 공사잔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면 가등기 담보등이라는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아요.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려면 그 채권은 목적물에 관하에 생긴 채권, 죄송합니다. 제가 딴 생각했어요. 그 채권은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돼요.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 이러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5번입니다. 마지막이 몇 번까지 있죠? 17번까지 있군요. 세 문제 남았네요. 자, 이제 부동산 실명법인데 결국은 요 세 문제만 내 거로 만들면 되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15번. 갑은 세금 등의 문제로 그 소유 부동산을 당분간 친구인 을의 이름으로 등기해 두기로 을과 약정한 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어요.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건데 양자가 명의 신탁이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테마틱 강의에서도 드린 문제지만 또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볼 건데 자, 타당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죠? 4번이죠. 자, 보시면 자, 명의 수탁자가 팔아먹으면 제3자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거든요. 따라서 가병이 을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갑은 병에게 대항하여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X죠. 다만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그때는 을과 병 간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지문이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13번이죠. 16번이죠. 2014년 갑은 친구 을과 계약 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은 명의수탁자 을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계약 명의신탁이죠. 왜냐하면 명의수탁인 을이, 명의수탁자인 을이 매매계약이 뭐예요? 당사자인 거잖아요. 그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인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물론 명의신탁 약정은 변함없이 무효입니다. 근데 이 등기가 유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매도인이 뭐라면요? 선이라면. 매도인이 선이면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을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 문제의 특징은 매도인이 뭐죠? 악이라는 점이죠. 악이면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인 을이 뭘 갖지 못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매도인이 선이어서 명의수탁자가 확정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골라본 거죠. 자, 그럼 문제를 보자고요. 자, 옳은 걸 찾습니다. 을은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왜요?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는 뭐죠? 무효니까요. 2번. 갑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갑과 병은 아무 사이 아니잖아요. 누가 매매 계약한 거잖아요? 을이 한 거잖아요. 3번. 을의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병은 을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가 없다. X죠. 자, 지금 요 을과 병 간의 관계가 무효니까 을의 등기는 말소하고 병은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되고 물론 동시 이행 관계니까 거절할 수가 있겠죠. 4번. 을의 X토지를 정에게 매도를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정은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맞아요. 자, 왜냐하면
명의수탁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럼 보자고요.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을의 등기는 무효여서 병에게 뭐가 있어요? 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는 상태인데도 을이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정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병의 소유권이 뭐 된 거예요? 침해된 거거든요. 따라서 5번 보시면 을이 토지를 선예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정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을의 행위는 병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아니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2015년 5월경 명의신탁자 을과 명의수탁자 병의 약정에 따라 병은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도인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자, 옳은 것을 찾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계약 명의신탁인데 갑을 병이 다르죠. 명의신탁자가 누굽니까? 을. 명의수탁자가 누굽니까? 병. 매도인이 누굽니까? 갑이죠. 그러면 갑이 악이라면 병의 등기는 무효고 갑이 선이라면 병의 등기는 뭐 하겠어요? 유효하겠죠. 이렇게 갑을 병을 바꾼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은 헷갈리라고 한 것뿐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기억. 갑이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지 못했어요. 선이네요. 을은 병에 대하여 을이 누군가요? 명의신탁자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왜냐하면 병은 이런 얘기잖아요. 아이고. 정리해보면 만약에 매도인이 선이에요. 그러면 병 앞에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을은 병에게 소유권 자체는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다만 요 위임하면서 지급한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기본적 취지이기 때문에 기억, 갑이 명의신탁사적 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 을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지금 뭘 찾는 거죠? 옳은 걸 찾네요. 그죠? 니은번 갑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병의 등기는 무효니까 요 갑에게 아직도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는 것이니까 병은 갑에 대하여 매매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왜요? 아직 소유권이 누구한테요? 넘어오지 않았으니까 매도인에게 돈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디귿번 갑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병이 악이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갑에게 갑이 악이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갑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갑이 소유권자니까 을은 갑에게 말소 이전 등기달라 청구할 수는 없겠죠. 1번 갑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을은 갑을 대의하여 병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과 동시에 이미 틀렸습니다. 갑에 대하여 매수인의 지위에서 소유권 이전 등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요? 을과 갑은 매매 계약한 바가 없으니까 을은 갑을 대의할 수도 없고 매수인의 지위에서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강의가 끝나면 이제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는데 제가 항상 바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정리 잘 하셔서요. 꼭 시험에 합격하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